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열흘 만에 7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5달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 100일째인 오늘 우리 국민 14.5%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지게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에 깔려 한 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사 현장에 지게차 사고가 잇따르지만 안전장치와 교육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잠시 뒤 8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투르크메니스탄과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전을 치릅니다. 정부가 과천 청사부지 4천 가구 공급 계획을 백지화한 데 이어 태릉 골프장 부지 개발 계획도 물량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태릉 인근 주민들은 오늘도 반대 집회를 열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뉴스7이 끝난 뒤 곧바로 저녁 8시부터 우리 축구 대표팀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전이 펼쳐집니다. 저희 TV조선이 생중계해드리는데 이 뉴스 중간에 경기 전 현장 분위기와 필승 전략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코로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백신 접종으로 줄어드는가 싶던 코로나19 환자가 열흘 만에 다시 700명 넘게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만 전국 확진자의 37%에 이르는 277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5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오늘 첫 소식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별관 신축 공사 현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작업이 중단된 현장엔 자재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공사 현장과 관련해 오늘까지 2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증축이랑 대수선을 하는 공사인데요. 인부분들이 많이 계신데 인부분들의 그 흡연실과 식당 같이 이제 쓰셔가지고 지난 3일 직원 한 명이 최초 확진된 후 가족과 지인, 동료들로 감염은 확산됐습니다. 서울에서는 또 성북구 아동보호시설 16명, 시인의 체육시설 12명 등 27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49일 만에 최다로 전체 확진자의 37%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영국 변이가 확산돼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대구에서는 4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10명이 추가돼 총 295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백신 접종은 오늘로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전 국민의 14.5%인 745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달 20일쯤 전 국민의 25%인 1,3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상준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공군 수송기가 서울 공항에 착륙합니다. 미국이 공유한 얀센 백신 101만 2,800명분이 국내에 반입된 겁니다. 이 물량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간부 가족 등이 접종하게 됩니다. 이번 얀센 백신 도입을 계기로 백신 접종이 더욱더 가속화돼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더 빨리 돌아오기를. 60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률은 80%를 넘은 가운데 전체 예약자 733만 명 가운데 206만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527만 명은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한 2주 정도에는 한 50만 명 내외로 예약이 진행이 되고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의 계획대로 접종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일쯤 상반기 목표한 1,300만 명 이상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재고량과 이달 추가 도입분을 합쳐도 501만 회분에 불과해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활용하더라도 일부 고령층의 접종이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방역당국이 예비명단자 접종 기한을 오는 9일까지 닷새 연장했지만 여전히 기한 내에 소화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지게차 관련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안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화물차 기사 한 명이 지게차에서 쏟아진 자재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푸집을 생산하는 안성의 한 철강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2일 오전 10시쯤 화물차 기사 61살 A씨가 지게차에서 쏟아진 알루미늄 폼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물건하고 같이 낙상해가지고요. 제가 CPR 했고 병원 이송했어요. A씨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는 지게차가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으로 쓰이는 알루미늄 폼 묶음을 12톤 화물차로 옮기는 도중 일어났습니다. 무게가 약 700kg에 달하는 알루미늄 폼 한 묶음이 지게차에서 쏟아지면서 화물차 밖에 있던 A씨를 덮친 겁니다. 숨진 A씨와 지게차 기사 모두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은 파견업체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야죠. 어떤 과실이 있는지, 어떤 안전수칙을 준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틀 전 평택의 삼성산업단지에서도 교통통제 업무를 하던 4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꽤 빈번합니다. 알려진 것만 지난주에 2건이 더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지게차 사고가 계속되는 건지 황선영 기자가 직접 지게차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3일 지게차 한 대가 전진하다가 바로 앞에서 트럭에 신호를 보내던 노동자를 그대로 덮칩니다. 앉아서 운행을 하면 앞이 그렇게 썩 잘 보이진 않은 편이거든요. 이 사고 이틀 전에는 서울 신촌의 한 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던 지게차에 행인이 치여 숨졌습니다. 치료비가 꼭 쫓아다녀야 맞는 거예요. 야간에는 또 주간보다 또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지게차 앞에 직접 서봤습니다. 지게발을 이렇게 조금만 올려도 시야에서 금방 사라집니다. 직접 눈으로 시야로 확인하는 게 편하기는 편한데요. 그거는 좀 사각지대도 좀 있는 것 같고 후방 카메라를 달았을 때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서도 식별을 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신호수나 후방 카메라는 물론이고 기업과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게차는 작업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실제 그 주위의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안 돼 있는 편이죠, 지게차. 고용노동부는 안전규정 강화 등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현 정부의 전형직 법무장관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은 검사들이 전진 배치됐죠. 눈에 보이는 검찰의 움직임은 없지만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진으로 사상 첫 피고인 고검장이 나오자 법조계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변협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정치적 중립이란 핵심 가치를 몰각시켰다고 했고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피고인 서울고검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검찰 내부는 조용합니다. 한 수도권 지검에 근무하는 검사는 보훈 인사가 맞지만 예상된 인사였다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어진 검찰 인사 방향과 다르지 않았고 애당초 기대가 없었단 겁니다. 대신 곧 이어질 중간 간부 인사에서 권력 수사팀들이 어떻게 될지가 내부 반발의 분수령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전 총장 시절 차장으로 일했던 구본선, 강남일 고검장 등이 같은 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은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또 한 번 좌천됐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현 정권 수사를 맡고 있는 각 검찰청의 수장이 정권과 가까운 검사들로 바뀐 점도 눈에 띕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 관련 수사가 미뤄지거나 무기력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윤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지휘라인은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모두 채워졌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초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전국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문 지검장은 피의자로 수원지검의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문 지검장과 자리를 바꾼 사람은 신성식 검사장인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수원지검이 요청한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뭉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수원 고검장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승진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막기 위한 인사로 김학의 사건 수사를 그만하라는 의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지검장과 월성원전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장이 교체된 점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이제 50여 분 뒤면 우리 축구대표팀이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치릅니다. 오늘 경기에 앞선 기준으로 한국은 조 1위지만 2위와 승점이 같고 3위와도 한 점 차라 아시아 최초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시원한 전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상대인 투르크메니스탄은 비교적 약체로 평가받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는데요. 상대 전력을 이다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숙적 일본에게 0대3으로 참패하며 고개를 숙였던 한국 축구. 분위기 반전을 위해선 이번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3전 전승의 시원한 승리가 절실합니다. Mas também pedir que todas as opiniões sejam honestas. Creio que será pedir demasiado. 한국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북한의 불참으로 H조 1위에 등극했지만 2위 레바논과는 2승 1무로 승점이 같고 3위 투르크메니스탄과도 불과 한 점 차에 불과합니다. 최약체 스리랑카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살얼음판 상황. 투르크메니스탄의 피파 랭킹은 131호, 객관적인 전력에선 한국이 확실히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투르크메니스탄과의 1차전에서 우리 선수들은 2대0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상대의 밀집 수비에 아주 고전했습니다. 14개의 슈팅 중 유효 슈팅이 6개에 불과했습니다. 선수들이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축구에서 약한 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경기를 뛰기 전까지 저희한테 승리를 보장되는 경기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은 잠시 뒤 투르크메니스탄과의 1차전을 시작으로 2차 예선 3연전에 돌입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자, 그럼 벤투호는 어떤 전략으로 나설까요? 조금 전 선발 라인업이 발표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장동욱 기자 전해주시죠. 네, 최전방 공격은 예상대로 손흥민, 황의조, 동갑내기 투톱이 이끕니다. 벤투 감독은 지난 원정 1차전에서 상대 밀집 수비에 고전했던 만큼 매우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남태희와 권창훈, 이재성이 투톱을 뒷받침하고 정우영이 중원을 책임집니다. 홍철, 김영건, 김민재, 김문환이 포백에 포진했고 김승규가 골문을 지킵니다. 잠시 후 8시부터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일전이 벌어질 이곳 고양 종합운동장은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손흥민과 황의조 등 유럽파를 포함해 19개월 만에 소집된 최정예 대표 선수들을 보려는 열기에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발매된 입장권 3,500장은 예매 30분 만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붉은 악마들 역시 이른 시간부터 경기장에 모여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하며 장외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조 2위 레바논이 스리랑카에 3대2로 승리하며 1위로 올라선 만큼 선두 탈환을 위해서라도 시원한 대승이 필요합니다.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면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로 복귀해 다음 주 수요일 스리랑카전을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여당은 요즘 대선 경선을 앞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야당의 이준석 돌풍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고 임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도 눈에 가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선 연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당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갈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 당원들이 국회에 모여 대선 경선 연기를 주장합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조직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경선 흥행을 일으킬 때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이 같은 우려 등을 고려해 경선 연기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몇몇 초선 의원님들이 저한테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한 건 사실입니다. 한 4-5명한테 받았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30대 당대표 출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합류 가능성 등 온통 야권에 쏠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9월 대선 경선은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광재 의원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대권 주자들도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원칙대로 9월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는 입장이어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에 당 내홍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후보에 대한 여권의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이 후보를 두고 극우 포퓰리즘이 우려된다고 견제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야당은 당대표 경선에 비해 최고위원 선거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어 후보들이 고민인데요. 그렇다 보니 후보들마다 춤으로, 노래로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며 관심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첨단 디지털 장비들을 배경으로 프로모치 않은 춤 실력을 뽐냅니다. IT 벤처 창업가 출신의 강점을 춤과 함께 알리는 국민의힘 이영 최고위원 후보. 유쾌하다, 신선하다는 호평이 쏟아집니다. 이 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드론으로 전달받고 연설회엔 AI 아바타를 내보내며 안녕하세요. AI 이영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뿜뿜뿜뿜뿜뿜뿜뿜. 삼선 의원인 조혜진 후보는 지역별 맞춤 노래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천안 삼거리 급기야 앵콜 요청까지 소화하게 됐습니다. 앵콜이요? 알겠습니다. 날 좀 보소. 연설 도중 사투리를 섞거나 당원 동지 여러분, 억수로 사랑합니다. 특산물 먹방으로 지역 민심을 공략합니다. 홍어가 왜 먹기 어렵다는 거야? 선배를 대신해 5.18 폄훼 발언을 사과한다며 무릎을 꿇고 여당을 대신해 조국 사태에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여당 정치인을 대신해 사죄드립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15명. 존재감을 위한 사투가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현재 이준석과 윤석열이라는 외부 요인에 불편한 상황인데 내부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이 조국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골치가 아픈 모양새입니다. 오현주 앵커와 여당 반장 서주민 기자가 민주당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의 사과. 이를 둘러싼 여당 상황을 여당 반장 서주민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지금 한 10만 부가 팔렸어요. 서 기자도 구매하셨네요. 네, 내돈내산이라고 하죠. 제 돈 주고 제가 구매해서 봤는데 네. 정치부 기자 특히 이제 여당 기자들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사서. 서 기자처럼 10만 부 중에 궁금해서 구매한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회고록 때문에 재보선 참패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좀 잠잠했던 조국 사태가 다시 촉발됐어요. 그럼 이번 사과문으로 당내 분위기가 좀 정리됐다고 보세요? 아니요, 정반대죠. 오히려 수면 위로 더 올라온 효과가 났어요.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왜 사과를 하느냐, 또 뭐 중도층이라든지 반대 진영에서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사과냐.
송영길 대표는 이제 민심 청취를 계속 했었잖아요. 한 예. 일주일 넘게 했는데 가장 큰 민심 중에 하나가 그 조국 사태, 거기서 나온 불공정 논란이었어요. 뭐 심지어 송 대표 자녀한테도 뭐 쓴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송영길 대표로서는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조국 사태는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가야 된다. 분명한 사과를 해야 된다. 애매모호하지 않게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과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조국 전 장관이 책을 출간을 한 거죠. 타이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생각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중도층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지지층 눈치도 봐야 되고. 마무리 지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면 애매모호하게 가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진중권 교수가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가 이제 사과를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게 잘 그려놨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예요. 사과를 했지만 그거를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민심을 사실 정확하게 좀 표현한 거 아닌가. 왜 그런 어정쩡한 사과다, 반쪽 사과다라는 논란이 나오냐면 논리 구조와 수위가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이 해왔던 것과 그전에 민주당이 어떤 사과를 하면서 했던 것과 거의 똑같아요.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논리 구조를 그대로 차용해왔기 때문에 그게 무슨 사과냐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같은 논리로 사과를 한다면 하느니만 못하다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송 대표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 사과문을 아주 꼼꼼하게 좀 뜯어보면 고민의 흔적이 사실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흔적이 있죠? 약간 다빈치 코드 같이 이게 숨어 있는데 네, 찾아보죠. 일단 사과문의 처음 시작이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다예요. 그거는 조국의 시간. 그렇죠. 약간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 제목을 약간 비튼 제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종의 반박성 느낌? 그리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한 얘기인데 이해찬 전 대표 때는 송구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 사과에는 사과한다.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말의 차이를 느끼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그 정도로까지 이제 어떤 단어 하나하나까지 사실은 굉장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의 회고록 그리고 당대표의 사과문, 이를 본 서 기자의 한 줄톡. 늪이 된 조국의 강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권에서는 사실은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의 책 출간 그리고 반쪽짜리 사과 논란 이런 것들이 조국 사태의 늪으로 오히려 더 빠지게 하는 두고 발목이 잡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공군 중사 사건은 우리 군이 성범죄에 얼마나 취약하고 인식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올해 들어서 경계 실패의 부실 급식까지 우리 군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양파 껍질 까듯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군의 현실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녀는 군인임을 자랑스러워했고 가족에겐 그런 그녀가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자랑이 사라졌습니다. 공군 여중사에게서 신혼의 단꿈을 앗아간 것은 성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그럴 수 있다는 조직적 압박과 회유, 하지 마시라는 절규가 담긴 블랙박스를 외면한 군의 늑장 대응, 피해자를 관심병사 취급한 병영 부조리, 가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석 달이나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피해자 회유 압박과 추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A준이는 여중사가 세상을 떠나던 날에도 골프를 즐겼고 지금도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화가 이게 지하철 타고 잘 안 돼가지고 2013년 상관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모 대위 사건. 2017년 상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본부 여대위 사건. 군은 이 일이 터지면 쇄신을 외쳤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년 전 다짐은 언제쯤 실현될까요?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은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은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수영 귀순 사건은 군대의 기본인 경계 실패를 여실히 드러냈고, 최근 잇따르는 부실급식 폭로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군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배식 실패의 모습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우리 국민들은 언제쯤 다시 군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될까요?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네, 동해안 오징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금징어로 불렸는데요. 한 마리에 10,000원 하던 오징어 값이 최근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오징어떼가 몰렸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동해안 항구도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항구로 돌아오는 어선마다 오징어가 넘쳐납니다. 선착장 주변에서는 어민들이 상자에 오징어를 담느라 분주합니다. 오랜만에 풍어에 손놀림도 활기찹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여러 사람들이 오징어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지난주 동안 강원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139톤으로 일주일 전 65톤보다 어획량이 2배 늘었습니다. 어획량이 늘면서 한 마리에 10,000원 하던 오징어 값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산시장도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전에는 오징어가 비싸서 먹고 싶어도 어떤 때는 너무 비싸서 못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징어가 많이 나면 아무래도 낫지요. 서울에서 주문을 하고 그래. 올해 전체 오징어 어획량은 1,538톤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270톤이 많습니다. 최근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16.6도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높은 수온 분포 영향으로 강원 연안에서 오징어의 적정 수온인 16에서 18도씨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해안의 명물 오징어가 돌아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지친 어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주민들의 강력 반발로 과천 청사부지에 아파트 4,000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서울 태릉 골프장 개발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말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10,0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공원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그린벨트 훼손과 극심한 교통난, 사전 협의 없는 추진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고 오늘도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 교통난 거기가 세능 문화유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에 따라 4,000채를 지으려던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이어 태릉 골프장 부지 개발 계획까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공급 물량의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며 의견 접근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상암 DMC 미매각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서부 면허시험장 등의 택지도 주민 반발 등으로 개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 없이 세대수 늘리는 쪽으로 발표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공급이 무산된 과천청사 부지의 대체 용지 찾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의 공급 일정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요즘 골프장 예약하기가 참 어렵다죠.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호황인데요. 특히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 골프를 택하는 2030 세대가 크게 늘었습니다. 덩달아 골프용품 매출도 껑충 뛰었는데 남녀가 지갑을 여는 품목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류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인근의 한 골프장. 평일이지만 예약은 다 마감입니다. 친구들도 많이 시작하고 요즘 실내 스포츠 조금 꺼리고 이러는데 그래도 골프는 야외고 소수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해외여행길이 막히고 실내 스포츠도 여의치 않아지면서 지난해 골프 인구 증가율은 9.5%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매출도 늘었습니다. 오늘은 골프화 하나 사려고요. 예쁜 거 사실 신고 싶어가지고 요즘 골프 옷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냥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올해 1분기 골프용품 시장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골프용품 매출은 최대 1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성비에 따라 소비 성향도 엇갈렸습니다. 골프클럽 같은 골프 장비 매출 부분에선 남성 소비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골프웨어에선 여성 소비자의 비중이 더 많았습니다. 2030 고객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성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용품 쪽에 그리고 여성 고객분들은 골프웨어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추세. 명품업계에서 큰 손으로 떠오른 2030 세대가 골프업계에서도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나주연합 무산되나입니다. 홍 기자, 지금 이준석 후보 돌풍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예. 나주연합, 그러니까 나경원, 주호영 두 후보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의 성을 따서요. 나주곰탕 연합론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말이 사실상 데드라인인데 이 당사자들 아직까지 연합설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무슨 뭐 단일화를 하네 안 하네 전혀 디귿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누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이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후보의 선수를 합치면 9선이죠. 네. 이준석 후보는 0선이라고 하고 또 젊잖아요, 상대적으로 또 어리고. 근데 이런 후보를 상대로 단일화를 한다는 게 모양새도 좀. 예, 그래서 단일화보다는요, 이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에게 사퇴를 요구해서 자연스럽게 이 표 분산을 방지하자 이런 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준석 후보의 직설적인 언행의 우려를 포하는 여러 인사들이 이 주 후보에게 사퇴를 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원들이 이 후보 견제를 위해서 2위인 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경우 주 후보의 득표율이 위상에 걸맞지 않게 좀 떨어질 거란 우려를 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별다른 사퇴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 이 나주곰탕 연합 성사 가능성이 아직까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황 정치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홍 기자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직접 통화했죠. 뭐라고 합니까? 예, 김 전 위원장이 통화에서요. 이 이준석 후보를 최근에 본 적도 없다면서 나 전 위원이 이 선거 전략상 한 얘기 같다 일축을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당대표는 이준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대의 흐름을 본인이 잘 포착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이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최고 39%였는데 오세훈 시장이 57% 득표율로 당선된 점을 언급을 하면서 민심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당원들도 결국 국민 정서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나주연합 무산되나의 느낌표는 나주곰탕이 못된 따로 국밥으로 하겠습니다. 네. 나주곰탕은 12시간 가까이 푹 우린 진국에 밥을 말아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경선을 앞두고 급조된 나주곰탕 연합이 승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가 이 두 중진 의원의 최대 고민으로 보입니다. 6월 11일 전당대회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보여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윤희숙에 딱 걸린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론도 잘하고요. 그리고 말싸움에서는 좀처럼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인데 예. 지금 윤희숙 의원에게는 꼼짝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오늘 기본소득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지사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배너지 교수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공정소득을 비판하면서 노벨상 수상자도 내 말이 맞다고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윤 의원이 곧바로 알고 치는 사기냐, 책은 읽어봤느냐, 배너지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정반대 입장이라고요? 예. 아니 그러면은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 책에 보면은 503쪽에 개도국에서 이 기존 예. 프로그램을 보편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건 고려 대상이 될 만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나라에서는 보편 기본소득이 답이 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책이 상당히 두꺼운데 네. 홍 기자 다 읽었어요? 중요 부분을 좀 읽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사의 주장이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개도국은 또 아니잖아요. 네, 하루 만에 이 지사가 오늘 SNS에 또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나라를 두고 복지만큼은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배너지 교수의 저서를 잘못 인용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글인데요. 그러자 윤 의원 또 기다렸다는 듯 반박했습니다. 배너지 교수와 부부로 이 공동 노벨상을 수상한 두플로 교수가 한국은 선별적 현금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한 걸 못 봤냐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윤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저격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는 이 지사가 대학 안 간 청년에게 세계여행 1,000만 원을 지원하자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다 반박을 했고요. 핀란드처럼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하자 이 주장에는 재산과 소득을 구분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제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가 지적을 하면 이재명 지사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윤 의원은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지적하고 싶었다. 제대로 된 반론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통화에서 또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윤희숙에 딱 걸린 이재명의 느낌표는 사이다 잡는 냉수로 하겠습니다. 네.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를 얻은 이 지사, 이 팩트라는 정신이 번쩍 드는 냉수 마찰을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현충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충북 남부와 충남 서해안, 전북 서부와 전남 서해안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7도, 대전이 18도, 부산이 19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8도, 강릉이 29도, 대구가 30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내외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더 올라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를 보이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곳곳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축구 팬분들이 축구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또 저희처럼 행복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행복 축구를 약속했습니다. 국가대표로 특히 국내에서 뛰는 경기는 항상 기대되고 설레는 일인데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A매치 10경기를 도둑맞은 것 같아 아쉬웠답니다. 그래서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국내 팬을 웃게 하는 경기를 다짐했습니다. 행복을 주기 위해 열심히 뛰는 대표팀 모습에 코로나로 지친 우리 마음도 위로를 받을 듯합니다. 승전보는 덤이고요. 곧이어 시작될 행복 축구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